남은 음식들 싸놨다 가져가라. 막내 며느리 주제에 설치지 말고. 시어머니가 낡은 보자기를 제 발치에 던지셨습니다. 눈 내리는 설날 아침, 본가 거실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요. 어머님, 뭐? 싫어? 그럼 그냥 두고 가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불과 5분 전,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는 500만원짜리 명품 한복을 건네시며 우리 현부들 고생 많았어 라고 칭찬하셨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명품 한복을 품에 안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지고 낡은 쓰레기 같은 보자기. 5년 동안 치매 시어머니를 밤낮 없이 간병했던 제가 받은 건 이게 전부였어요. 수진아, 빨리 안 가져가? 시어머니의 재촉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남은 음식이라도 확인해야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치매인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5년 동안 무엇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인천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8살 워킹맘이에요. 남편 민혁과 결혼한 지 10년째인데 5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병동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였죠. 여보, 엄마가 치매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중증이라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얼마나 힘든 길인지 잘 알고 있었죠. 자기야, 아주버님들은 뭐래? 형들이 둘 다 바쁘다고 하더라. 큰형은 부동산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대고 둘째 형은 프랜차이즈 본부 운영한다고 정신없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간병의 짐이 우리 부부에게 넘어올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후 시댁 본가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부평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는데 30년은 좋게 된 낡은 건물이었죠. 거실에는 큰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먼저 와 계셨어요. 네 분 모두 단정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동서, 왔어? 큰형님이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죠. 네, 큰형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셔.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더라고. 큰아주버님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거잖아. 엄마를 어떻게 모실 건지 얘기 좀 해야지. 둘째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어떻게 모실 건지가 아니라 누가 모실 건지를 정하려는 분위기였거든요. 형님들, 그럼 어머님을 어떻게 돌볼까요? 요양병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큰아주버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요양병원은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 데에 가시면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 집에서 모셔야지. 그럼 돌아가면서 모시는 건 어때요?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남편이 다시 제안했지만 이번엔 둘째 아주버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집이 좁아서 안 돼. 애들 학원비만 해도 매달 얼마나 나가는데 엄마까지 모시면 공간도 부족하고. 그때 큰형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간호사잖아. 전문가니까 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니까 당연히 내가 모셔야 한다는 압박이었죠. 큰형님, 저도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데요. 그래도 의학 지식이 있으니까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째 형님까지 가세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동선의 집이 제일 넓기도 하고 병원도 가까우니까 편하잖아. 큰아주버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집이 넓다니요? 겨우 전세로 얻은 24평 아파트인데 말이에요. 그럼. 형님들은 도와주실 거죠?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거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우리도 형편이 빠듯해서 일단 재수 씨가 모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둘째 아주버님의 말씀이 끝나자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모시기로 정해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형님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진아, 나도 할 말이 없었어. 형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 그래도 우리만 떠맡는 건 불공평하잖아. 엄마 모시는 게 떠맡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형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 한 통씩만 걸어오셨죠. 재수 씨, 엄마 잘 부탁해요. 우리가 바빠서 못 가는 거 이해하죠? 이해한다고 대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막내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난 뒤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병원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시어머니 돌보고 밤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큰형님과 둘째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정기검진 날이었는데 형님들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큰아주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기억력이 더 떨어지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어요. 간병인? 그거 돈 많이 들잖아. 둘째 아주버님이 인상을 찌푸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형님들이 조금씩 나눠서. 우리는 지금 형편이 안 돼. 동서가 간호사니까 직접 돌보는 게 낫지 않아? 큰형님의 말씀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라고 해서 24시간 간병까지 해야 한다는 건가요? 큰형님,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 엄마 한 분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던데. 둘째 형님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재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큰아주버님이 갑자기 재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 건강보다 재산이 먼저였던 거죠. 글쎄요. 저희는 잘 몰라요. 남편이 대답했지만 둘째 아주버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셨어요. 몰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몰라? 혹시 통장이라도 맡아놓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그래? 나중에 분쟁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해둬야 할 것 같은데. 형님들은 그렇게 재산 얘기만 하시다가 진료도 끝나기 전에 먼저 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어요. 간병은 저한테 떠넘기고 재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날들이 이어질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쌓여가는 억울함처럼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저희 집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고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 큰형님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다들 설에는 본가로 모이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야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나타나시는 형님들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에만 효자효부 코스프레를 하시는 거죠. 설날 아침 본가에 도착하니 형님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새로 산 것 같은 명품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어머님, 설 잘 보내셨어요? 큰형님이 시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큰아주버님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형님, 뭐 하세요? 남편이 물어봤지만 큰아주버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SNS에 올려야지. 효도하는 모습 좀 남겨놔야 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효도는 사진 찍을 때만 하시는 건가요? 과연 10분도 안 돼서 형님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혼자 계셨고요. 동서, 어머니 식사는 챙겼어? 둘째 형님이 물으셨습니다. 식사를 챙기는 건 당연히 제 몫이었죠. 네,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형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나저나 엄마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 둘째 아주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서가 같이 살면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형님들은 또 재산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저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수진아,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계셨거든요. 본가예요, 어머님. 설날이에요. 설날, 애들은 왔어? 네, 거실에 계세요. 그래. 근데 왜 아무도 안 들어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사진만 몇 장 찍고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계셨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댁가족 단톡방에 큰형님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어머님 잘 모시고 왔어요. 샵설날 샵가족 샵효도 샵어머니 사랑.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큰형님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큰형님은 거실로 나오셨다는 거요. 재수씨, 어머니 간병비는 얼마나 들어요? 큰아주버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다 합쳐서요. 2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 네. 간병인 안 쓰고 제가 직접 하는데도 이 정도예요. 형님들 조금이라도 보태주실 수는 없으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둘째 아주버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빠듯해. 동서가 간호사니까 월급도 괜찮잖아. 그래도 어머님은 우리 공동의 부모님이시잖아요. 맞아. 공동의 부모님이지.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당연히 더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가 모시는 거잖아. 큰형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내가 모시니까 모든 비용도 막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형님들,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님이 차갑게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동서, 우리도 형편이 있어요. 동서네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모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형님들이 바쁘다고 하셔서. 뭐, 우리가 강제로 시킨 것처럼 말하는 거야? 큰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위기가 허악해지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형님들, 오늘은 설날인데 이런 얘기 그만하죠.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그래, 그러자. 근데 재수씨, 앞으로 돈 얘기는 좀 조심해서 해요. 우리도 기분 나쁘거든. 둘째 아주버님의 말씀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형님들은 또 사진을 몇 장 찍고 금세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처가댁도 가봐야 해서. 어머님 잘 부탁해요, 재수씨. 벌써 가세요?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가시지 그러세요. 남편이 말렸지만 형님들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바빠. 다음에 또 올게. 그렇게 형님들은 떠나셨습니다. 본가에 계신 시간은 고작 2시간 남짓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사진 찍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었죠. 형님들이 가신 후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애들이 벌써 갔어? 네. 그래. 바쁘니까. 다들 바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형들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 기분 나빠하잖아. 그럼 나는 기분 안 나빠? 나도 답답해. 근데 어쩌겠어. 형들이니까. 형들이면 다야?
간병비 한 푼 안 내면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게 효도야. 그래도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우리가 막내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해봤자 결론은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막내니까 참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시댁 가족 단톡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큰형님이 올린 사진에는 수십 개의 하트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효부시네요. 어머님이 행복해 보여요. 본받을 만한 가족이에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SNS 속 가짜 효도와 현실의 차가움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설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폐렴합병증이 온 거예요. 새벽 2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시길래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어요. 여보, 빨리 나와. 남편을 깨워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형님들한테 연락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주버님께요. 여보세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폐렴으로 응급실에 계세요. 뭐? 지금 몇 시인데? 심각해? 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아침에 갈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둘째 아주버님께도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침에 병원 갈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 응급실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문득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바쁘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지 않으시는데 저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침 9시쯤 되어서야 형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함께 오셨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큰아주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입원하셔야 한대요. 폐렴이 심해서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와? 둘째 아주버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가 아니라 돈이 먼저였던 거죠. 글쎄요. 아직 정확히는 대충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큰아주버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의 형님들이 포함되는 건지는 의문이었어요.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나저나 엄마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둘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재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형님들은 재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정리 안 됐죠. 재수 씨, 어머니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거 어디 있어요? 큰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저는 몰라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몰라? 혹시 숨기는 거 아니야? 큰형님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큰형님, 제가 왜 숨겨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럼 지금이라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둘째 형님까지 거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형님들, 지금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남편이 처음으로 형님들한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큰아주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라도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형,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우리도 권리가 있어. 삼형제가 다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둘째 아주버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큰형님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동서, 우리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 그냥 명확히 해두자는 거야. 나중에 분쟁 생기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간병비 말인데 어차피 막내 목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모시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간병은 막내 목, 재산은 삼형제 똑같이 나눠 갖겠다는 거잖아요. 큰형님, 그건 뭔가 불만 있어요? 큰형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쳐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꾸해봤자 막내, 며느리 주제에 말이 많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형님들은 병실을 구경하시더니 금세 나가셨어요. 우리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재수 씨가 잘 모셔줘요. 아주버님, 그럼 간병비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일단 치료부터 잘 받으시게. 큰아주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나머지 형님들도 똑같았어요.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로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집으로 돌아갔고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핸드폰에 카드 결제 문자가 왔어요. 병원비 선납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그 금액을 적었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까지 세세하게요. 그리고 영수증을 사진 찍어 폴더에 저장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야.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님들은 간병비 한 푼 안 내시면서 나중에 재산 분배할 때는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하늘에 별 하나 없었어요.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2달쯤 지났을 때 설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2024년 눈 내리는 설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아, 오늘은 본가에 가야 해. 친척들이 다 모인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명절만 되면 형님들이 친척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정작 준비는 다 제가 해야 했거든요. 여보, 나 어제 야간 근무했잖아.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몰라. 결국 저는 끌려가다시피 본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이미 3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 계셨어요. 막내 며느리 왔네. 한 친척 어른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그냥 확인하는 투였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정신이 또렷해 보이셨어요. 치매 환자 특유의 혼미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로운 시선이었거든요. 다들 모였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한테 줄 게 있어서 불렀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며 큰형님과 둘째 형님을 부르셨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나가셨어요.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효부들이야.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큰 보자기 꾸러미 2개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큰형님과 형님께 건네셨어요. 이거 받아. 두 분이 보자기를 열자 거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품 한복 세트였어요.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5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한복이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큰형님이 겸손한 척하며 말씀하셨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우리 효부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시어머니의 칭찬에 큰형님과 형님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친척들도 역시 효부들은 다르네. 어머님이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한 건 저인데 명품 한복을 받는 건 명절에만 잠깐 오시는 형님들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한테도 뭔가 주시려나? 수진아, 너도 이리 나와.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보자기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던지셨다는 표현이 맞아요. 제 발치에 툭 떨어뜨리신 거예요. 보자기는 낡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큰형님과 형님이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누더기나 다름없는 보자기였어요. 남은 음식들 싸놨다 가져가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 주제에 설치지 말고 내 본분이나 지켜.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친척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못 본 척하며 한복을 다시 보자기에 싸고 계셨어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창밖을 내다보며 웃음을 참고 계셨고요. 여보,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뭐해? 안 가져가?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자기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시나. 글쎄, 뭔가 있나 보지. 효도를 제대로 안 했나 봐. 저는 귓속까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제 얼굴에 다 녹아내렸죠. 아니, 눈송이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본가 앞 길에 서서 저는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찢어지고 낡은 보자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마음도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가자. 그냥 집에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하나씩, 하나씩.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뭐라고 말을 걸지 못하고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보자기를 던져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쌓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에 기저귀 갈아드리던 일, 병원비 카드로 긁던 일, 형님들한테 무시당하던 일, 남편이 침묵하던 일, 그리고 오늘 30여 명의 친척들 앞에서 던져진 낡은 보자기.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눈만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에 던져둔 보자기를 한참 동안 쳐다만 봤습니다. 만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든 남은 음식을 확인하는 순간 오늘의 굴욕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버려야 하니까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했어요.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음식이 아니었어요.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봤어요. 등기권리증, 통장, 지분증서, 그리고 편지 한 장. 이게 뭐지? 첫 번째 서류는 인천 송도 신축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 2채요. 두 번째는 강남 상가 건물 지분 증서였습니다. 30% 지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정기예금 통장 5개. 각 통장마다 5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치매인 척하면서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님들이 얼마나 너를 괴롭혔는지 다 봤단다.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가더구나. 병원비 한 푼 안 내면서 재산 얘기만 했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새벽에 내 기저귀 갈아주고 병원비 내 돈으로 내고 아무도 안 볼 때도 내 손 잡아주던 내가 진짜 내 딸이었어. 오늘 낡은 보자기를 던진 건 마지막 시험이었단다. 그 모욕을 견뎌낼 만큼 내가 강한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는 견뎌냈구나. 이 안에 든 재산은 다 내 거야. 송도 아파트 2채, 강남 상가 지분, 예금 2억 5천. 모두 내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가 법무사한테 가 있어. 형님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 그 사람들은 내 재산만 노렸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진짜 내 딸은 오직 너뿐이었다. 사랑하고 미안하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인 척하셨다는 것, 5년 동안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저를 시험하셨다는 것. 어머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받았던 모욕이 사실은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왜 울어? 저는 편지와 서류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어머님이 남기신 거야. 송도 아파트 2채에 강남 상가 지분에 예금 2억 5천이면 총 15억은 되겠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치매인 척 하셨다고? 응. 5년 동안 모든 걸 보고 계셨대. 그럼 오늘 한복 주시고 너한테 낡은 보자기 던진 것도 마지막 시험이었대. 내가 그 모욕을 견뎌낼지 보려고. 남편은 편지를 내려놓고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형들 편만 들고 너 힘들 때 아무 말도 못 해줘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억울함,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여보, 이거 법무사한테 가봐야겠어. 어머님이 말씀하신 서류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야지. 지금? 응. 바로 가야 해. 형님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타임으로 예약을 잡았어요. 주말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형님들도 시어머니도 아무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법무사 선생님이 저를 맞이하셨어요. 이수진님 맞으시죠? 정 여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서류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기 보세요. 법무사 선생님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과 재산 이전 동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 여사님께서 3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정신이 또렷하실 때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죠. 3개월 전이요? 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재산은 막내 며느리 이수진에게 모두 넘긴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요. 법무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건네신 건 USB 하나였어요.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 여사님이 직접 녹화하신 영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안방에서 혼자 카메라를 향해 앉아 계셨죠.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겠지.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아니, 초기에는 맞았지만 약을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단다. 하지만 일부러 혼미한 척했어. 그래야 진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큰며느리는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렸지.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상속 얘기만 했어.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너는 달랐어. 새벽에 내 기저귀 갈아주고 병원비 내 카드로 내고 아무도 안 볼 때도 내 손 잡아줬지.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은 다 너한테 주기로. 오늘 설날에 낡은 보자기를 던진 건 마지막 확인이었어. 그 모욕을 견뎌낼 만큼 내가 강한지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너는 견뎌냈어. 눈물 흘리면서도 보자기를 들고 나간 내 모습을 봤단다. 수진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형님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잘해줘. 그 애도 형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치매인 척하며 5년 동안 지켜보시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진실을 밝히신 거였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가에서 편안히 잠드셨다고 했어요. 저는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의 손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편안히 가셨다는 거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형님들은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으며 효자효부 행세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분들이 진짜 울고 있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상속 걱정 때문이라는 거요. 장례 나흘째 되던 날, 본가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오셨더라고요. 자, 이제 엄마 유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큰아주버님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계셨어요. 법적으로 삼형제가 균등분배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행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재수 씨, 엄마 통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어디 있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같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몰라? 큰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몰라요.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셨어요. 그럼 혹시 어머니가 준 문서 같은 거 없어요? 큰아주버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설날에 어머님이 주신 보자기? 그래요. 남은 음식 싸라고 주신 거. 그 안에 뭐 들었는데? 둘째 형님이 보자기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펼쳤어요. 등기권리증, 통장, 지분증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큰아주버님이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송도 아파트 2채, 강남 상가 지분. 이게 다 재수 씨 명의로 돼 있어?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정 여사님이 생전에 이수진 님께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엄마가 치매였잖아. 둘째 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여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큰형님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법무사가 작성한 공증 서류였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 일사능력 판정을 받고 공증인 앞에서 증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서류였습니다. 이건 3개월 전 날짜잖아.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치매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정신이 또렷하실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작성하셨대요. 거짓말.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 둘째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모르시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저한테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녹화하신 영상이에요. 어머님의 진짜 뜻이 담겨 있죠. 보여줘. 큰아주버님이 USB를 낚아챘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이 영상은 내 진짜 뜻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재산은 막내 며느리 이수진에게 모두 증여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5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은 수진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갔습니다.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상속 얘기만 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새벽에 내 기저귀 갈아주고 병원비 자기 돈으로 내고 아무도 안 볼 때도 내 손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수진이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이건 내 정당한 결정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재수 씨가 엄마를 협박해서 만든 거야. 큰형님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협박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수 씨는 증거 있어요? 5년 동안 엄마를 돌봤다는 증거? 둘째 아주버님이 따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있어요. 5년 동안의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기저귀, 구매 내역, 간병 일지 모두 여기 있어요. 파일을 펼치자 수천 장의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님들의 입출금 내역이에요. 어머님께서 5년 동안 형님들한테 보내신 돈 목록이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학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가신 돈 내역이었어요. 큰형님은 5년 동안 총 3,500만 원, 둘째 형님은 2,800만 원을 받아가셨네요. 그런데 병원비나 간병비는 단 한 푼도 안 내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 돈만 받아가셨다면 우리가 언제 안 냈다고. 우리도 나름대로 도와줬어. 큰아주버님이 소리쳤지만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형님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어머님 병원 가는 날 형님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건 사생활 침해야.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증거예요. 어머님께서 직접 주신 자료거든요. 시어머니가 5년 동안 몰래 모아두신 기록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정 여사님의 증여 결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변호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 걸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둘째 아주버님이 위협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송 거세요. 저는 준비 다 됐어요. 5년 동안의 기록이 모두 여기 있으니까요.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님들은 분한 표정으로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처음으로 형님들한테 말했습니다. 형들, 이건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5년 동안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형들은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갔잖아요. 너마저 우리 편이 아니야. 큰아주버님이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편이 아니라 옳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내 편이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약속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유산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법원 조정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조정 당일 저는 모든 증거를 챙겨갔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영수증, 간병일지, 녹취록, 그리고 시어머니의 영상까지요. 조정실에는 형님들과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계셨어요. 큰아주버님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조정이 잘 되면 좋겠네요. 우리는 삼형제 균등 분배를 원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 계약서를 보니 정 여사님의 의사가 명확해 보입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요. 하지만 치매 환자였잖아요. 큰형님이 항의했습니다. 의사능력 판정서를 보시죠. 증여 당시 정 여사님은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숙 이모할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이모할머니?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이모할머니는 시어머니의 친언니셨거든요. 수진아, 내가 증인으로 왔어. 이모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시며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내 동생 정씨가 나한테 맡긴 게 있어. 진실 기록 파일이라고 하더라고. 봉투를 여시자 그 안에서 여러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의 은행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5년 동안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병원비를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 대신 학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받아갔지. 이모 할머니가 내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둘째 아주버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모 할머니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이건 뭐야? 발리 여행 사진이잖아. 며느리들이 SNS에 올린 거. 둘째 형님과 큰형님이 발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명품 수영복을 입고 리조트에서 즐기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둘째 형님이 당황했습니다. 내 동생이 다 캡처해뒀어. 병원비는 안 내면서 해외여행은 가더라고. 이모 할머니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진이가 5년 동안 쓴 간병 비용이야.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간병인 비용을 모두 합산한 표였습니다. 총 8천만 원. 수진이가 자기 돈으로 다 냈어.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8천만 원을 혼자 부담하셨다고요? 네. 영수증이 여기 다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영수증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수천 장의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타야. 이모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공증문서였어요. 정 여사가 법무사한테 미리 작성해둔 거야. 수진이가 지출한 8천만 원은 상속 재산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하며 나머지 재산은 수진이에게 전액 증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정위원이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네요. 말도 안 돼. 우리는 몰랐어. 큰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게 잘못이지. 5년 동안 뭐 했어?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갔잖아. 이모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이모 할머니는 녹취록을 꺼내셨어요. 정 여사가 몰래 녹음한 거야. 형님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 들어봐.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어차피 막내가 모시는 거잖아. 병원비도 막내가 내야지. 엄마 재산은 삼형제 균등 분배야. 우리 목 확실히 챙겨야 해. 동서가 간호사니까 전문가잖아. 우리는 돈만 챙기면 돼. 형님들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장례식장에서 녹음한 거야. 어머니 빈소 앞에서 재산 얘기하더라고. 이모 할머니의 말씀에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SNS 캡처 자료였어요. 이건 형님들이 SNS에 올린 효도 인증샷이에요. 사진 찍은 시간과 본가에 계셨던 시간을 비교해보면 10분 찍고 바로 나갔네요. 조정위원이 타임스탬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2시간 있으면서 실제로 어머니 곁에 있었던 시간은 10분이에요. 나머지는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계셨죠.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례 비용 관련 녹취록이에요. 이모 할머니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례 지도사님, 최대한 싸게 해주세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조문객들 앞에서는 최고급으로 모셨다고 말해주세요. 형님들이 장례 지도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돈 아끼려고 했네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수진 님이 5년 동안 정 여사님을 전적으로 부양하셨고 다른 가족분들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정 여사님의 증여,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조정위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게다가 8천만 원 우선 변제 조항이 있으니 설령 3등분을 하더라도 이수진 님이 먼저 8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나눠야 합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몫은 거의 없잖아. 둘째 아주버님이 소리쳤지만 조정위원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5년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님들은 소송을 취하하셨어요. 이길 가망이 없다는 걸 아셨던 거죠. 조정실을 나오며 이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기록이 사람 살리는 거야. 이모 할머니, 고마워요. 내 동생이 너한테 부탁했어. 수진이 잘 도와줘라고. 그래서 왔지. 이모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가 마지막까지 너 걱정했어. 착한 애가 억울한 일 당할까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소송이 기각된 후 형님들의 거짓말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SNS 효도 인증샷의 진실, 10분만 있다가 간 명절, 장례 비용 거짓말까지 모두 알려졌어요. 친척 단톡방에는 형님들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효도는 SNS에서만 하는 거였구나. 10분 찍고 갔으면서 효부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장례 비용도 아끼려고 했다면서?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SNS 계정을 폐쇄하셨어요. 더 이상 효부 코스프레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도 친척 모임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되셨습니다. 수진이한테 사과나 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한 친척 어른이 형님들한테 말씀하셨지만 형님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받았습니다. 송도 아파트 2채, 강남 상가 지분, 예금 2억 5천이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수진님. 법무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봤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걸 받게 됐다는 게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병원 그만두고 쉬어. 너 5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 응. 그럴까봐. 저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3교대 근무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송도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강북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어머님의 정원으로 지었어요. 시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였죠. 카페를 오픈한 날, 이모 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이제 내 인생 살아. 이모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모 할머니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혼자 힘으로 이긴 거야. 기록하고, 참고, 견뎠잖아. 이모 할머니는 카페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액자 하나 걸면 좋겠다. 뭐려? 그 낡은 보자기. 저는 집에서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찢어지고 낡은 설날에 시어머니가 던지셨던 그 보자기요. 액자에 넣어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명패를 달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 손님들이 보자기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 인생을 바꾼 보자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손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남편의 형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었어요. 재수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분은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재수 씨,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5년 동안 너무 심하게 굴었어. 변명하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를 돈으로만 받고 재수 씨를 무시했지. 둘째 아주버님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있어.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도, 재수 씨한테 못되게 군 것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주버님들, 저한테 사과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 산소에 가서 사과하세요. 어머님께 얼마나 실망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형님들이 나가신 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 선 확실하게 그은 거. 응.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벽에 걸린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찢어지고 낡은 보자기였지만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기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저는 보자기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은 차갑고 외로웠지만 지금의 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니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유산을 가슴에 안고요. 보자기는 카페에 영원히 걸려 있을 겁니다. 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착한 사람이 끝까지 이긴다는 거요.